은성그룹의 본사 건물 84층 CEO 집무실 구역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곳의 공기는 다른 층보다 묽고 차가웠으며 시간은 초 단위로 쪼개져 흐르는 듯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완벽하게 지휘하는 것은 권희준 대표의 비서 한서연이었다. 한서연은 은성그룹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입사 3년차 27살의 나이에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까다롭고 냉혹하기로 소문난 젊은 총수를 보좌하는 비서실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였다. 그녀의 기억력은 슈퍼컴퓨터에 비견되었고 그녀의 업무 처리 능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스위스제 시계와 같았다. 부장님 3분 뒤 대표님께서 찾으실 겁니다. 지난 분기 북미시장 보고서 3페이지의 오타 수정해서 다시 준비해 주세요. 김대리, 방금 대표님께서 마시는 커피 온도가 1도 높았습니다. 다음부터는 82도로 정확히 맞춰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은 채 집무실 구역 전체를 통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권희준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폭풍의 경로를 미리 읽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돈해두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오늘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다. 권희준은 새벽부터 이어진 해외 이사회와의 화상회의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집무실로 돌아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한 비서. 그가 부르기도 전에 서연은 이미 그의 책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피와 2통 약을 올려놓고 있었다. 오늘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던 K바이오와의 미팅은 상대 측의 요청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4시에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법무팀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M&A를 진행 중인 블루칩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5% 급등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권희준은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짙은 남색의 오피스룩은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는 완벽한 포커페이스. 그는 그녀를 가장 유능한 비서라고 평가했지만 때로는 감정이 삭제된 로봇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에게 그녀는 뛰어난 성능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블루칩 건은 내가 직접 처리하지. 법무팀 보고는 10분 뒤에 시작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가 나가자 권희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한서연의 완벽함에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지루함을 느꼈다. 그의 세상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해 있었다. 그 어떤 돌발 변수도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예측 불허의 사건도 없었다. 그날 오후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책상 서랍 안에서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동생 한서진이었다. 잠시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그녀는 옆자리 동료에게 짧게 말하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권희준의 집무실 카라하 겐&I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왜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차가운 복도에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겁에 질린 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흐흑. 나 어떡해. 똑바로 말해. 한서진. 그 사람들이 오늘 자정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그리고 학교랑 집에도 찾아와서 모든 걸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했어.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하나뿐인 남동생 서진은 착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귀가 얇았다.
최근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속아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다. 그녀가 자신의 적금을 깨고 겨우 일부를 막아주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얼마인데? 3억. 평범한 직장인인 그녀가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돈이었다.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았다. 늘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절망이 차가운 쇠사슬처럼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가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가장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집무실 통유리 너머에서 권희준이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다. 흐트러졌군.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그의 완벽한 기계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그는 호기심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변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을 뿐이다. 그는 즉시 수석 경호팀장에게 비밀리에 문자를 보냈다. 한서연 비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알아봐. 사적인 부분까지 전부. 권희준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신속했다. 그가 퇴근 준비를 마칠 무렵 경호팀장의 보고서가 그의 태블릿으로 전송되었다. 보고서에는 한서연의 동생 한서진의 이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이름, 그리고 흑곰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악질 사채업자의 신상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권희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도. 그는 퇴근하려던 서연을 집무실로 호출했다. 서연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기계적으로 그의 호출에 응했다. 집무실 안은 어두웠고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만이 그와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앉아. 권희준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꼰 채 그녀를 차갑게 응시했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내 동생 한서진, 22살,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서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온라인 불법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가 사채업자 흑곰에게 3억의 빚을 졌더군. 상환 마감 시한은 오늘 자정. 맞나?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서연은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가장 깊고 치욕스러운 비밀이 이 남자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졌다. 대표님, 어떻게... 내가 모르는 일은 이 회사 안에선 일어나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큰 그림자가 공포스럽게 그녀를 덮쳤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오늘부로 사직, 해결 네가 뭘로 네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도 갚지 못할 돈이야. 그의 비웃음이 칼날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베었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내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무슨 말씀이신지 나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어. 할아버지께서 성화시지. 쓸데없는 정략결혼 자리들을 자꾸 만들어내. 아주 귀찮아 죽겠어. 그는 그녀의 턱을 놓아주고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 악마의 제안을 던졌다. 내가 네 동생의 빚,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놈들까지 깨끗하게 처리해주지. 그 대가로 넌 내 여자가 되는 거야. 네? 못 알아들었나? 내 비밀 연인이 되라는 말이야. 내가 부를 때 언제든 와야 하고 내 옆에서 내 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해.
물론 이 관계는 회사에서는 아무도 알아선 안 돼. 계약 기간은 1년. 1년 뒤에는 깨끗하게 없던 일로 해주는 조건이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모욕감과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다. 지금 저를 사시겠다는 겁니까? 사겠다 하니 이건 거래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던졌다. 거기에는 방금 그가 말한 내용이 조항별로 정리된 계약서가 인쇄되어 있었다. 내게 선택권은 없어 한 비서. 이 제안을 거절하면 네 동생은 오늘 밤에 불구자가 되거나 인생이 끝장나겠지. 선택은 내 몫이야.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의 야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지만 서연에게는 지옥의 풍경처럼 보였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냉혹한 포식자 앞에 놓인 날개가 꺾인 새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차가운 계약서 위로 떨어져 번졌다. 한서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권희준의 집무실 안값비싼 가죽 소파와 잘 닦인 대리석 테이블 창밖에 눈부신 야경,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질식시키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발밑에 던져진 계약서라는 이름의 종이 조각은 그녀의 존엄성과 동생의 목숨을 올려놓은 잔인한 저울이었다. 선택의 시간은 많지 않을 거야. 권희준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두르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는 이미 이 게임의 승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틀어준 채 그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좋아. 하지만 자정까지다. 그 이후에는 나도 도울 방법이 없어. 그는 관대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그의 집무실을 뛰쳐나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차가운 시선이 마치 낙인처럼 그녀의 등에 찍히는 것 같았다. 사무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텅 빈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 악마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그녀는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몇 년간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먼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과 비아냥뿐이었다. 은행 대출은 이미 그녀의 연봉으로는 불가능한 액수였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입사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서연아. 나도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알잖아. 나도 이제 막 결혼해서 대출금 갚기도 벅찬 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미안함 가득한 목소리에 그녀는 억지로 괜찮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희망의 불씨가 하나씩 꺼져갈수록 권희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는 더욱더 짙게 그녀를 덮쳐왔다. 밤 11시. 이제 남은 시간은 1시간뿐이었다. 그녀가 차가운 벤치에 앉아 망연자실해 있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동생이었다. 누나,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 집으로.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비명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들의 험악한 욕설,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파열음이 들려왔다. 야, 한서진 누나랑 통화 중이야. 바꿔봐. 내 누나가 아주 잘난 비서님이라며 몸이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해. 서진아 한서진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과 자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악맥에 영혼을 팔기로 결심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단 한 곳. 권희준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였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거대한 빌딩의 위용에 압도당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 책임자가 그녀를 알아보고 정중히 길을 안내했다. 이미 연락을 받아놓은 모양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물과 땀으로 화장은 번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완벽했던 비서 한서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벼랑 끝에 내몰린 초라한 여자만이 서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은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열려 있었다. 집안은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거대한 공간이었다. 권희주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생각보다 늦었군.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가 아침에 던졌던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펜을 꺼내 자신의 이름을 적는 칸에 서명했다. 한서연. 그녀의 이름 석자가 적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종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서명한 계약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약속 지키세요. 권희주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그녀의 서명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나 기쁨 같은 감정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무감정한 확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입에서는 서늘한 명령이 흘러나왔다. 나 권희준이다. 흑곰 내놈이 지금 한서진이라는 애를 붙잡고 있다고 들었다. 그 빚 내가 갚지. 계좌 불러. 지금 바로 3억 입금한다. 그리고 알아서 기어. 만약 그 아이나 그 가족에게 손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내 놈 조직 전체가 이 땅에서 사라질 줄 알아. 알아들었나? 짧은 통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과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렇게 서연이 평생을 바쳐도 해결할 수 없었을 문제를 단 1분 만에 해결해버렸다. 서연은 그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했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으로 동생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누나 갑자기 그 사람들이 사과하고 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괜찮은 거야? 서연은 동생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권희주는 계약서를 서재에 가져다 놓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이 계약의 첫 번째 조항. 넌 이제부터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을 나갈 수 없다. 오늘 밤 여기서 자. 네. 내 말이 어렵나? 내 방은 저쪽 복도 끝이다. 필요한 건 안에 다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는 마치 호텔 직원처럼 방을 안내했다. 그의 태도는 철저히 사무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연인으로 대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돈을 주고 구매한 1년짜리 소유물일 뿐이었다. 서연은 힘없는 걸음으로 그가 가리킨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곳은 그녀의 반지하 자취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넓고 호화로운 방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가구도 그 어떤 장식도 그녀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모든 것이 차갑고 낯설었다. 마치 잘 꾸며진 감옥 같았다. 그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동생을 구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자유, 그리고 그녀 자신까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금부터 시작될 1년이라는 시간이 영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문 너머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와인잔 소리를 들으며 몸을 웅크렸다. 증오심이 들끓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저 남자 권희준에 대한 깊고 차가운 증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감옥 안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악마와의 거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간밤의 일은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악맥에 영혼을 팔았고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감옥이었다. 방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드레스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위한 최고급 명품 옷과 구두 가방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치품들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죄수복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샤워를 하고 가장 무난한 디자인의 검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거실로 나가자 권희주는 이미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호텔 조식 뷔페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고 있었다. 앉아. 그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거대한 식탁양 끝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빙하처럼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대화는 없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두 사람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 어떤 감정의 교류도 읽을 수 없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한 대표와 비서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오늘 오전 10시 이사회보고 준비됐나? 네, 대표님. 모든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고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다. 비서실의 그 누구도 지난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서연은 놀라울 정도의 정신력으로 자신의 무너진 내면을 감추고 완벽한 비서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가면 아래의 그녀는 매 순간 아슬아슬한 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은성그룹에서 가장 유능하고 냉철한 비서 한서연으로, 밤에는 권희준이라는 남자의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갇힌 이름 없는 여자로 살았다. 그들의 비밀 연인 관계는 세상의 연인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곳에는 어떤 낭만이나 열정도 없었다. 권희준은 그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필요할 때 그녀를 찾았다. 외부 행사나 가족 모임에 파트너가 필요할 때 그는 그녀에게 가장 비싼 드레스와 보석을 던져주며 말했다. 내 옆에서 입 다물고 웃기만 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그녀는 그의 명령에 따라 영혼 없는 인형처럼 웃었고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그는 다시 그녀를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데려다 놓고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일에 몰두했다. 서연은 점차 깨닫게 되었다.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권희준에게도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라는 것을. 집안 어디에도 그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따뜻한 손길이 닿은 곳은 없었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모든 것이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공간 안에서 스스로를 유배시킨 왕처럼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남자였다. 한서연을 향한 증오심은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증오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위로 그를 향한 묘한 연민과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과거가 저 젊고 유능한 남자를 저렇게 공허한 괴물로 만들었을까? 장마가 시작된 어느 여름밤이었다. 창밖에서는 미친 듯이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번쩍이며 도시를 뒤흔들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희미하게 옆방인 권희준의 침실에서 무언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지? 그녀는 망설였다. 계약서의 조항에는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의 신음소리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일어나 그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 틈새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다. 침대 위에는 그녀가 알던 냉혹한 지배자 권위주는 없었다. 그곳에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한 연약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는 잠꼬대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수진아, 안 돼.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의 몸부림에 침대 옆 스탠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타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그 소리에 권희준이 경기를 하듯 눈을 떴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 위에 앉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짙은 공포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는 문틈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그의 약한 모습을 들켰다는 사실에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가시를 세웠다. 누가 함부로 들어오라고 했지. 당장 나가. 서슬퍼런 그의 외침에 평소 같았으면 그녀는 즉시 사과하고 물러났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가 딛고 있는 침대 아래 날카롭게 깨진 스탠드의 유리 조각에 꽂혀 있었다. 그는 맨발이었다. 서연은 그의 명령을 무시하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욕실로 가티슈 몇 장을 가져와 그의 발밑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의 행동에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비웃거나 혹은 동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가 다칠까봐 유리 조각을 치울 뿐이었다. 다칠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안에는 어떤 동정이나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건조한 톤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그녀의 그 담담한 행동과 목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기묘하게 진정시켰다. 서연은 유리 조각을 모두 치운 뒤 주방으로 가차가 온 물 한 잔을 가져와 그의 침대 옆 협탁에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 자신의 방문을 닫았다. 권희준은 한참 동안 그녀가 놓고 간 물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 그의 주변에는 그의 돈과 권력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아무런 대가도 계산도 없이 그저 순수하게 자신을 걱정해준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행동은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소유물이 아닌 한서연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 역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 밤 권희준이라는 남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를 향한 증오심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연민과 호기심,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며든 희미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 지독한 계약 관계가 자신과 그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그녀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었다. 지난밤의 폭풍우가 남긴 상처는 권희준의 마음뿐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그와 한서연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평소처럼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미세한 혼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한 유리병 너머의 사물처럼 대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깊고 추악한 약점을 목격한 유일한 타인이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 그리고 비서실에 도착해서도 그 미묘한 긴장감은 계속되었다. 한서연은 평소와 같이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했지만 권희준은 자꾸만 그녀를 의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서류를 건네는 그녀의 손가락 담담한 표정, 차분한 목소리.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그녀를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상처를 묵묵히 닦아주던 그 고요하고 따뜻했던 손길을,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그들의 불안정한 평화를 깨뜨리는 거대한 위기가 은성그룹을 덮쳤다. 해외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가 은성그룹의 차세대 주력 상품인 프로젝트 엘리시움과 거의 동일한 기술을 탑재한 신제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심지어 출시일은 은성보다 2달이나 앞섰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기술 유출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한 악의적인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은성그룹의 신기술 치명적 결함 발견, 권희준 대표의 독단적 경영 예견된 참사. 기사가 터져 나온 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은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은성그룹의 근간을 흔드는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지금 당장 긴급 임원회의 소집해 권희준의 섯을 퍼런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회의실은 곧바로 전쟁터로 변했다. 임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고성을 질렀고 일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단 한 사람 박진우 상무만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사태를 수습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야심과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대표님, 이번 사태는 명백히 대표님의 독단적인 프로젝트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좀 더 신중하게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권희준에게 돌렸다. 그는 이 위기를 권희준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로 만들고 있었다.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권희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내부 보안팀과 TF팀을 소집했다. 어떻게 된 거야? 이 정도 규모의 기술이 유출됐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다는 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 대표님. 모든 보안 로그와 출입 기록을 검토했지만 외부 해킹이나 정보 유출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내부 소행이 유력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다. 한서연은 회의 내내 그들의 뒤에서 묵묵히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회의의 공식적인 구성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임원들이 뱉어내는 수많은 정보의 파편들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아주 사소한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인 최성규라는 이름이었다. 그는 얼마 전 박진우 상무의 부서로 발령이 났었다. 그리고 박 상무는 최 연구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공공연히 자랑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지친 얼굴로 돌아간 깊은 밤. 권희준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한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가 방금 정리한 회의록과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마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서연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녀는 침묵할 수 없었다. 혹시 정보 유출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으로요. 아날로그, 네. 제가 지난 3개월간의 R&D 센터의 모든 물품 구매 내역과 폐기물 처리 기록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박진우 상무님의 부서에서 유독 고해상도 특수 프린터의 토너와 용지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보고서 출력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마치 방대한 양의 설계 도면이라도 출력한 것처럼요. 권위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그 프린터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최성규 연구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대한 해킹 공격이나 USB를 통한 파일 유출 같은 디지털 범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은 가장 원시적이고 고전적인 방법, 즉 내부자를 통해 핵심 도면을 출력해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었다. 권위준은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비서가 아니었다. 거대한 숲에 가려져 아무도 보지 못했던 진실로 향하는 작은 오솔길을 발견해낸 날카로운 분석가였다. 계속해봐.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명령이 아닌 요청을 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표와 비서 혹은 주인과 계약 연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절박한 동맹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다. 권위준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최성규 연구원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입수했다. 한서연은 그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최 연구원이 최근 거액의 빚을 갚았고 그 자금의 출처가 박진우 상무가 만든 유령회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의 시너지를 발휘했다. 권위준이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세우면 한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디테일과 허점을 찾아내어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했고 때로는 서로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들은 밤샘 작업에 지쳐 함께 컵라면을 먹었고 나란히 소파에 앉아 쪽잠을 자기도 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의 손에는 박진우의 모든 비리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 자료와 이 위기를 역전시킬 치밀한 방역 계획서가 들려 있었다. 권위준과 한서연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등지고 어지러운 서류들로 가득 찬 책상을 사이에 둔 채 서로를 마주보았다. 둘 다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고맙다, 한서연 비서.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닙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무적인 말투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를 얽매고 있던 차가운 계약서는 이 하룻밤의 뜨거운 연대를 통해 그 의미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다. 위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가장 유능한 파트너이자 유일한 아군이 되었다. 위기 속에서 맺어진 하룻밤의 동맹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날 오전에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권위준은 밤새 한서연과 함께 준비한 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기술 유출의 경로를 정확히 짚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이용하여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에 잘못된 정보를 흘려 함정에 빠뜨리는 대담한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언론의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그룹의 모든 법무팀을 동원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의 완벽하고 공격적인 대응에 이사회는 술렁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비난하던 임원들은 이제 그의 천재적인 위기관리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폭락하던 주가는 그의 발표 직후 극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위기는 완벽하게 진압되었다. 회의실 뒤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서연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와 함께 밤새 싸워 얻어낸 승리였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권위준은 수많은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잠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짧은 순간 수고했어 라는 무언의 인정과 감사가 스쳐 지나갔다. 그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서연은 지난밤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를 가장 쓰라린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박진우 상무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권위준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이 정도의 위기를 이렇게 빨리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분명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변수가 작용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의 의심의 눈초리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회의 내내 권희준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 한서연. 그는 그동안 그녀를 그저 예쁘장하고 일 잘하는 비서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저 여자에게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권희준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과 독점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위기 극복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룹 임원 전체가 참석하는 와인 파티가 열렸다.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서연은 비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티장 구석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박진우 상무가 와인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서연 비서님, 오늘따라 유독 아름다우십니다. 박진우는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서연은 의례적인 칭찬인 줄 알면서도 본능적인 경계심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과찬이십니다, 상무님. 아닙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사실 전부터 한 비서님의 능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서 자리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예요. 한 비서님 같은 분은 더 큰 무대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스카우트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적당히 거리를 두며 대화를 받아 넘겼다. 하지만 박진우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옆에 바싹 다가서며 그녀의 팔을 가볍게 붙잡았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한 비서님 같은 분이라면 제가 기꺼이 후원자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손길과 끈적한 눈빛에 서연이 불쾌감을 느끼며 팔을 빼려던 순간이었다. 그 모든 광경을 파티장 반대편에서 지켜보고 있던 권희준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그의 머리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했지만 심장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진우가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리고 있었다. 자신의 겉끄는 순간 자신의 생각에 놀랐다. 한서연은 계약에 묶인 소유물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지금 그가 느끼는 감정은 소유물에 대한 독점욕과는 다른 훨씬 더 원초적이고 거친 감정이었다. 바로 질투였다. 그는 한서연이 다른 남자, 특히 자신의 숙적인 박진우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가 그녀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권희준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가 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는 박진우는 쳐다보지도 않고 서연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한비서, 당장 3분기 실적 보고서 파일이 필요하니 내 차에서 가져와. 네, 하지만 그 파일은... 말대꾸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박진우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서둘러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나오자마자 권희준 역시 뒤따라 나왔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 박진우, 그 자식 앞에서 그렇게 실실 쪼개고 있던 거 내가 못 봤을 줄 알아. 계약 조건 잊었어. 넌 내 여자야. 감히 다른 놈 앞에서 꼬리치고 다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꼬리치다니.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지난 며칠간 그와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동료애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결국 이 남자에게 자신은 그저 돈으로 산 놀이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대표님. 저희는 계약 관계일 뿐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제 시간을 사셨을지는 몰라도 제 감정이나 미소까지 사신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웃어줄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녀의 당돌한 반항에 권희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더했다. 뭐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나귀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그녀의 얼굴과 그런 자신을 경멸과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이성을 잃고 질투심에 눈이 먼 한심한 놈처럼 굴고 있었다. 그는 화들짝 놀라 그녀에게서 손을 뗐다. 그녀의 하얀 팔에는 그의 손가락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혐오감을 느꼈다. 그는 언제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변수는 그의 통제력을 자꾸만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더 이상 그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차가운 복도를 걸어갔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붙잡지도 변명하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날 밤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그는 그의 서재로.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들 사이에 세워진 것 같았다. 박진우의 계획은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성공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균열은 권희준이라는 남자의 단단했던 얼음 가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 자신조차 몰랐던 뜨거운 감정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두려웠다. 와인 파티에서의 격렬한 다툼 이후 권희준과 한서연의 펜트하우스는 시베리아의 빙원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두 사람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다.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밤샘 작업을 하며 싹텄던 유대감과 동료애는 권희준의 거친 질투와 소유욕 앞에서 산산조각 난 듯 보였다. 권희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후회와 자기 혐오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상처를 입힌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워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서연 역시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가 자신을 그저 소유물로 여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 비참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그의 폭발적인 반응은 역설적으로 그녀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그것은 바로 오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남자의 변덕에 휘둘리는 약한 존재가 아닐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지옥 같은 계약을 끝내고 당당하게 그의 앞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박진우라는 공동의 적을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했다. 권희준이 지시한 공식적인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박진우는 뱀처럼 교활하여 자신의 꼬리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서연은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박진우의 약점이 현재가 아닌 그의 과거에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저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정상에 오른 사람이라면 그의 성장 과정 역시 깨끗할 리 없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권희준의 비서라는 직위는 그녀에게 그룹의 모든 과거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주었다. 그녀는 매일 밤 모두가 퇴근한 뒤 홀로 사무실에 남아 그룹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속했다. 그리고 10여 년 전 박진우가 지금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기 전
그가 평사원 시절부터 맡았던 모든 프로젝트 파일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수만 개의 파일 속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며칠 밤을 새워도 성과는 없었다. 그녀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중소기업 기술 인수 합병 프로젝트라는 낡은 폴더 하나가 들어왔다. 박진우가 과장 시절에 팀장을 맡았던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무심코 폴더를 열어 그 당시 은성그룹에 인수되었던 수십 개의 중소기업 리스트를 훑어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리스트의 한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하나가 있었다. 주세연테크, 세연. 그것은 그녀의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작은 벤처 회사의 이름을 지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파일에 기록된 공식적인 내용은 이러했다. 세연테크는 유망한 원천 기술을 보유했으나 무리한 설비 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짐. 결국 도산을 피하기 위해 은성그룹에 자발적으로 인수를 요청함. 그녀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능한 개발자였지만 경영에는 소질이 없었다. 결국 회사는 어려워졌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얻어 쓰러지셨으며 헐값에 회사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1년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서연은 지금까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비운의 사고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심장부에서 수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목격했고 서류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공식 보고서 곳곳에 숨겨진 이상한 점들을 발견해냈다. 인수 시점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세연테크가 개발한 신기술의 발표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재무제표상의 부실 역시 특정 시점에 갑자기 발생한 대규모 계약 취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취소한 회사는 공교롭게도 박진우의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서연은 미친 듯이 관련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당시 세연테크의 재무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이 나중에 박진우의 비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사라진 유령법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아버지의 핵심 특허 기술 몇 개가 공식적인 인수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박진우의 차명으로 등록된 다른 회사로 이전된 기록도 찾아냈다. 모든 증거들이 단 한 사람 박진우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경영 실패가 아니었다. 명백한 기업 사냥이었다. 박진우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기술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거짓 계약으로 희망을 심어준 뒤 결정적인 순간에 계약을 파기하여 회사를 유동성 위기에 빠뜨렸다. 그리고 유령 회계법인을 동원해 부실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은 뒤 헐값에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킨 것이다. 서연은 책상 위에 엎드려 오열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병상에 누워 억울하다며 함정에 빠졌다고 울부짖던 아버지.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조차도 경영 실패의 충격으로 아버지가 현실을 부정한다고만 생각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끝에서 차갑고 시퍼런 분노가 칼날처럼 솟아올랐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박진우의 이력서 사진을 노려보았다.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속의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녀의 가정을 파괴한 악마였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권희준과의 계약이나 은성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싸움이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연약함과 슬픔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희준의 게임판 위에 놓인 말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이 복수극의 모든 판을 짜는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손에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쥐어졌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마주한 그날 이후 한서연은 살아있는 유령처럼 변해갔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총기가 사라지고 깊고 공허한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웃음기를 잃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밤새 잠 못 이루어 퀭해진 눈 밑은 짙은 그늘이 져 있었다. 권희준은 그녀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그날 밤의 일 이후 그는 그녀를 이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 대신 그는 그녀가 곤란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사건이 터졌다. 서연은 평소처럼 권희준에게 결제 서류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 위로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다. 그녀가 방금 직접 타서 가져온 그의 커피였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 없던 그녀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허둥지둥 냅킨으로 서류를 닦아냈지만 이미 중요한 서류들은 커피로 얼룩져 있었다. 권희준의 첫 반응은 짜증이었다. 한비서 오늘 왜 이래? 하지만 그의 비난은 끝을 맺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실수를 만회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느라 온몸을 떨고 있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가면이 이 사소한 실수를 기점으로 완전히 박살나버린 것이다. 잠시 나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서류를 들고 도망치듯 그의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권희준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뒤따라 나섰다. 그는 비서실을 지나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다.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그를 이끌었다. 계단 구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무릎에 묻은 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 슬픔을 토해내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진실을 알게 된 충격,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처절한 울음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권희준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이성과 계산이 사라졌다. 그를 움직인 것은 차가운 논리가 아닌 뜨거운 본능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자켓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 위를 덮어주었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이 차갑기만 하던 그의 얼굴과 마주쳤다. 울지 마, 라거나 무슨 일이야 같은 상투적인 위로는 없었다. 그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진심 어린 위로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을 때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말해봐. 단순히 업무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아. 그의 예상치 못한 따뜻함에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띄엄띄엄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회사 이름, 박진우의 이름,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의 가정을 파괴했는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권희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녀의 고통이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아픔의 무게가 그의 심장을 내리누르는 것 같았다. 그는 박진우에 대한 서늘한 분노와 그녀를 향한 깊은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에게 드러냈다는 사실에 뒤늦은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동정하거나 혹은 이 상황을 또 다른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배신당하는 기분 나도 알아.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어둠이 서려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꺼낸 적 없었던 자신의 상처를 그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내게도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이름은 수진이었지.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어. 그는 악몽 속에서 불렀던 바로 그 이름을 입에 담았다. 그녀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유산을 남겨 시작했던 바이오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다. 나는 그녀를 전적으로 믿었고 모든 것을 맡겼지. 하지만 그녀는 내 뒤에서 경쟁사와 손을 잡고 어머니의 모든 것이 담겨있던 그 기술을 통째로 팔아넘겼어. 돈 때문에. 그 배신으로 회사는 수천억의 손해를 입었고 나는 내 모든 것을 잃었지.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그의 냉혹함과 불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그녀처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아픈 방식으로 배신당한 피해자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주인과 노예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아픔을 가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었다. 갑과 을로 나뉘어 있던 그들의 관계에 공감이라는 이름의 다리가 놓였다. 권희준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거칠거나 소유욕에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진우는 이제 너만의 적이 아니야. 우리의 적이야. 내가 네 옆에서 너와 함께 싸울 거야.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그놈을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주지. 그의 선언에 서연은 다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그들을 올가매던 종이 계약서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들은 피보다 진한 아픔을 공유하고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동맹이 되었다. 비상계단에서의 고백 이후 권희준과 한서연의 세계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식탁에 흐르던 냉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채웠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권희준은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그녀의 대답을 경청했으며 때로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의지했다. 비서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대표와 한서연 비서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빈틈없는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박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권희준의 집무실은 두 사람만의 비밀 작전실이 되었다. 박진우가 관리하는 모든 자금 흐름을 막고 그와 연계된 모든 계열사들을 압박해 말려 죽여야 합니다. TF팀의 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강경책을 주장했다. 권희준 역시 처음에는 정면 돌파를 생각했다.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자금으로 박진우를 찍어 누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아닙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정면 공격은 박진우 상무가 가장 바라는 그림일 겁니다. 그는 이 싸움을 단순한 그룹 내 권력 다툼으로 보이게 만들어 동정표를 얻고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진실은 또다시 묻히게 될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에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우리는 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덫을 놓아야 합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끝을 모르는 탐욕과 자신에 대한 과신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녀가 제시한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었다. 1단계 미끼 던지기. 은성그룹이 비밀리에 동남아시아의 니켈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위장한다. 이 사업은 엄청난 이권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환경 문제와 로비 등 법적 윤리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위험한 사업이다. 탐욕스러운 박진우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할 달콤한 미끼였다. 2단계 덧설치. 이 사업은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 프로젝트다. 사업 계획서, 현지 파트너 투자 제안서까지 모든 것이 박진우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환상이다. 그가 이 미끼를 물고 비자금을 동원해 사업에 참여하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횡령과 배임의 증거를 스스로 남기게 될 것이다. 3단계 확인 사살. 박진우가 가짜 사업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그의 보안이 허술해진 틈을 타 과거 세연테크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다. 그녀의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노련한 임원들조차 그녀의 대담하고 정교한 전략에 혀를 내둘렀다. 권희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감탄이 서려 있었다. 이 작전의 총책임은 한서연 비서가 맡는다. 지금부터 모두는 한 비서의 지시에 따른다. 그의 선언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부터 한서연의 눈부신 활약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표의 지시를 기다리는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작전의 총사령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 즉 아무도 비서를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10분 활용했다. 그녀는 박진우의 스파이로 의심되는 직원 앞에서 실수로 동남아 광산 개발 관련 서류를 떨어뜨렸다. 박진우의 사무실 근처를 지날 때는 일부러 해외 파트너와 통화하는 척하며 가짜 정보를 흘렸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박진우는 그녀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권희준이 한서연에게 빠져 중요한 사업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력이 권희준을 앞섰다고 오만하게 착각했다.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비자금을 총동원하여 권희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령 파트너와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단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대박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박진우가 가짜 사업에 몰두하는 동안 권희준과 한서연은 그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권희준은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했고 한서연은 그 안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꿰어 맞췄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박진우의 옛 개인 비서가 퇴사 직전 보험처럼 남겨두었던 비밀 녹음 파일이었다. 그 파일에는 박진우가 자신의 공범과 통화하며 세연테크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한서연의 아버지를 어떻게 절망으로 몰아넣었는지를 자랑처럼 떠벌리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늙은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지만 결국 내 손바닥 아니었지. 기술만 빼먹고 껍데기는 버렸어야 했는데 늦은 밤 집무실에서 녹음 파일을 듣던 한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그의 고통이 음성으로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권위주는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품이 그녀의 슬픔을 조용히 위로했다. 다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사냥감은 덫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두대의 칼날을 내리치는 일뿐이었다. 권위주는 한서연의 젖은 뺨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업무적인 파트너십을 넘어선 깊고 애틋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 길고 힘든 싸움을 함께 겪으며 그녀는 어느새 그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자.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이제 곧 실현될 정의를 기다리는 차갑고 강철 같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내일 열릴 이사회는 박진우의 화려한 경력에 마침표를 찍는 처형대가 될 것이다. 은성그룹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권희준의 펜트하우스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한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권희준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그들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따뜻하고 단단한 신뢰가 느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함께 지옥을 건너온 전후처럼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끝내러 가죠.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끝내러 가자. 권희준은 그녀의 손을 잠시 굳게 잡았다가 놓았다. 오늘 길고 길었던 악연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이사회장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박진우 상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권희준과 한서연이 자신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마침내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의 개회 선언이 끝나자마자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열정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저는 오늘 은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 니켈 광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자신이 확보했다는 가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이 프로젝트가 가져올 천문학적인 이익에 대해 떠벌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경영진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불확실한 윤리적 문제를 핑계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영 판단의 실책이며 회사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저는 더 이상 권희준 대표의 독단적이고 위험한 경영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제가 확보한 외부 투자 컨소시엄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을 추진하기 위해 현 대표이사인 권희준의 해임과 저 박진우를 중심으로 한 비상 경영 체제 수립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장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그와 결탁한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권희준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박진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의장에게 즉시 표결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모두의 시선이 권희준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박진우의 광대극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말했다. 아주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박상무. 당신의 야망과 열정에는 저 역시 감탄을 금할 수가 없군요.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박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부 투자 컨소시엄과 프로젝트의 실체에 대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는 회의장 문가에 서 있던 한서연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그것은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한서연이 조용히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회의록을 작성하던 말단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그녀는 연단으로 걸어가 스크린의 제어권을 넘겨받았다.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비서 한서연입니다. 지금부터 박진우 상무님께서 발표하신 프로젝트의 실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처음 나타난 것은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밀림을 찍은 위성 사진이었다. 이곳이 박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니켈 광산의 예정 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그곳에 있는 것은 풍부한 광물이 아니라 풍부한 모기와 독사뿐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박진우가 접촉했다는 현지 파트너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고 그가 투자금을 보냈다는 계좌는 전부 그의 차명으로 된 조세 회피처의 계좌였다. 박진우는 회사를 위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계집애가 감히 나를 모함해. 궁지에 몰린 박진우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진우 상무님의 이런 사기 행각과 정보 조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익숙한 로고가 떠 있었다. 주 세연테크. 서연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다. 저는 은성그룹의 비서이기 이전에 12년 전 여러분의 동료였던 박진우 상무의 탐욕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주세연테크 한민수 대표의 딸 한서연입니다. 장내는 완벽한 충격에 휩싸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회의장 전체에 한 남자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늙은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지만 결국 내 손바닥 아니었지. 기술만 빼먹고 껍데기는 버렸어야 했는데 박진우가 자신의 공범과 나누었던 12년 전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녹음 파일이었다. 그의 추악한 과거와 더러운 민낯이 은성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 앞에서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공포와 절망에 질려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개 같은 년이, 하지만 그의 주먹이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바로 그 순간 계획대로 이사회의 문이 열리고 권희준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진우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산업 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룹의 왕좌를 꿈꾸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허무하게 끌려나갔다. 그를 따랐던 이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쥐 죽은 듯 숨을 죽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회의실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한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복수를 끝냈다. 그녀의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과 승리의 눈물이었다. 권희준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수십 명의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비서나 계약 연인이 아닌 자신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임을 세상에 공표하는 행위였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수와 정의가 실현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과거의 악연을 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박진우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진 후 은성그룹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권희준과 한서연의 펜트하우스에는 그와는 다른 종류의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들을 묶고 있던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들 관계의 근간이었던 위태로운 계약서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동생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아버지의 복수도 끝났다. 계약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한서연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옷으로 채워졌던 드레스룸은 다시 텅 비어갔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것이 이 계약의 당연한 결말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다. 이 차가운 남자를 증오했고 이 계약을 저주했다. 하지만 어느새 그녀는 그에게 깊이 빠져들어 버렸다. 그의 상처를 보았고 그의 외로움을 느꼈으며 그와 함께 싸우며 그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시작이 잘못된 관계의 끝은 정해져 있는 법이니까. 거실에서 서류를 보던 권희준은 그녀가 여행 가방을 끌고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잊고 있던 공포가 그를 덮쳤다. 과거 수진이 그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도 그는 이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한서연이 없는 이 펜트하우스, 그녀의 온기가 사라진 이 거대한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메마른 세상에 스며든 유일한 온기이자 빛이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은 그의 세상이 다시 춥고 어두운 겨울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두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던 악마의 증서와도 같았던 비밀 연인 계약서였다. 그는 그것을 들고 현관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디 가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약속대로 저는 떠나야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사직서는 내일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연은 애써 그를 쳐다보지 않고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안 돼. 권희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네. 그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그녀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서재에서 가져온 라이터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잿더리 위에서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그들의 잘못된 시작을 상징했던 계약서가 검은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이 계약은 내가 내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오만하고 끔찍한 실수였어. 그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가 된 계약서를 뒤로하고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한서연 씨, 한서연. 그는 처음으로 직함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애틋함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당신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진짜 문제는 나에게 있었지. 나는 내 상처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겁쟁이였어.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런 내 세상으로 당신이 들어왔어. 당신은 내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나와 함께 싸워 주었으며 내게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당신이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이 문을 나서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 없어. 아니, 견딜 수가 없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인생을 건 가장 중요한 제안을 했다. 사랑의 한서연. 내 비서로서도 계약 연인으로서도 아닌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담긴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과거에 끔찍했던 계약은 이제 끝났어. 그러니 이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어.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에 기반한 영원한 계약. 한서연 나와 결혼해 주겠나? 서연은 흐르는 눈물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대답보다도 확실한 긍정이었다. 권희주는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반지가 그녀의 손에서 완벽하게 빛나는 순간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길고 길었던 그들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순간이었다. 1년 후 가을,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소박하고 따뜻한 언약식을 올리고 진짜 부부가 되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성그룹 윤성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과거 아버지와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서연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추모공원을 찾았다. 서연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아빠, 저 왔어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아빠의 억울함 저희가 다 풀어드렸어요. 이제 하늘에서는 편히 쉬세요. 권희주는 그녀의 옆에 서서 장인어른의 묘비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한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생각해보면 대표님은 정말 나쁜 남자였는데 알아. 그래서 평생 당신에게 속죄하며 살 생각이야. 권희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혹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만은 무장해제되는 평범한 남편일 뿐이었다. 그날 밤 온기가 가득한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우리의 시작은 최악이었지만 권희준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덕분에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은 최고가 될 거야. 그의 입맞춤과 함께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냉혹한 총재가 사랑을 몰라 비서를 비밀 연인으로 묶어두었지만 결국 그 사랑이 그를 진정한 동반자로 다시 태어나게 한 기적 같은 이야기의 새로운 챕터가